서지원은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강남의 그 집으로 향할 때마다 늘 그렇듯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 여사의 생신이었다. 집안 어른들, 친척들, 그리고 늘 빠지지 않는 민유라까지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서지원은 5살 난 딸 미나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하리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작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아침에 지원이 직접 머리를 묶어주며 여러 번 말해주었다. 하리나, 오늘은 어른들이 많아. 뛰지 말고 인사도 꼭 하고.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겠어요, 엄마. 강남의 대저택은 언제나 그렇듯 지나치게 넓고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지원은 자신이 여전히 손님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 집은 한 번도 그녀의 집이 된 적이 없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고모들, 사촌들, 그리고 늘 중심에 서 있는 민유라. 몸에 딱 붙는 원피스, 값비싼 가방, 여유로운 웃음. 유라는 이 집에서 언제나 주인공이었다. 민준호의 여동생이자 김 여사의 자랑거리였다. 형님, 오셨어요. 유라가 먼저 말을 걸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네, 지원은 짧게 대답했다. 하리는 어른들 사이에서 조금 긴장한 듯 지원의 다리 뒤로 숨었다. 지원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지원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식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거실 한쪽에서 놀도록 내버려두는 분위기였다. 하리는 바닥에 놓인 블록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지원의 시선을 살피며 앉아서 조용히 쌓고 있었지만 아이는 아이였다. 점점 블록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다. 그때였다. 하린이 일어서며 방향을 바꾸는 순간 민유라의 다리에 살짝 부딪혔다. 쿵! 유라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유라는 놀란 듯 숨을 들이마시더니 가방을 내려다봤다. 가방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 그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아!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르며 울렸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손으로 원피스 자락을 꽉 잡은 채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고모.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아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짝! 소리는 너무도 선명했다. 작고 여린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하리는 바로 울지 않았다. 그게 더 끔찍했다. 아리는 눈을 크게 뜬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원의 머릿속이 새하려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린의 왼쪽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천천히 떠올랐다. 5개의 손가락 자국이 또렷했다. 유라씨. 지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실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도, 물잔을 들고 있던 손도 그대로 멈춰 있었다. 놀람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아닌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유라는 가방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다. 애가 예의가 없으면 가르쳐라죠. 안 그래요?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어릴 때부터 엄하게 해야 해. 지원은 아이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호였다. 지원아, 진정해.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한 대 맞은 것뿐이잖아. 집안 어른들 다 있는데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이 지원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했다. 한 대 맞은 것뿐이라고. 그게 다라고. 지원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유라에게 달려들지도 않았다.
그저 허리를 굽혀 할인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울면 더 혼날까 봐, 더 민폐가 될까 봐. 유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고세요. 한번 혼내니까 바로 얌전해지잖아요. 누군가 웃었다. 애는 저렇게 키워라 해. 지원은 그 집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는 지금 이 순간 아이의 뺨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유라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붉게 부은 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아주 차가운 결심이었다. 민유라는 손을 들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날 밤 서지호는 미나린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하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다. 저녁밥도 많이 먹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인형을 끌어안고 누웠다. 지원이 등을 토닥이자 아이가 작게 속삭였다. 엄마, 나 진짜 나쁜 짓 한 거라. 지원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야, 하리나. 고모가 말했잖아. 예의 없는 애는 혼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진짜 예의 없는 거야. 그 말에 지원은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 아리의 순수한 마음이 그날의 한 장면으로 인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생생히 느꼈다. 그녀는 할인을 안아 올렸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할인아.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그 누구보다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야.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 그 질문에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른들이 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얘 침묵하는지, 얘 아이의 상처보다 체면을 중시하는지를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등을 감싸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이 아이가 혼란 속에 빠지게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문을 펼쳤다. 오늘은 좀 진정됐지. 유라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 그냥 어제 일은 그만하자고. 지호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이야.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기자고. 지원아, 어제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 더 힘들어져.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해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딸이 맞았는데 그걸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심지어 당신도. 그게 이해야. 그게 가족이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당신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너무 키우지 말자. 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는 결코 그녀와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늘 침묵을 요구한다는 걸. 그날 저녁, 지호는 거실 책장맨 위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한때 함께 일했던 대기업 인사의 명함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신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 이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호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혹시 민유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상대방은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께 떠오르는 스타죠. 패션계 쪽에서 많이 들리는 이름이에요. 근데예요.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계약 혹시 검토 중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상대는 말없이 기다렸다. 지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를 마친 후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날 뉴스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민유라, 예정된 브랜드 협업 계약 전격 취소.
유류는 밝혀지지 않아. 그리고 그날 오후 지원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너지. 감히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발신자는 민유라였다. 그날 저녁 지원이 할인과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유라가 하이힐을 신고 거침없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지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감히 계약을 취소시켜. 너 미쳤어. 할인은 깜짝 놀라 뒤로 숨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할인,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지금은 엄마가 어른 얘기 좀 해야 돼. 괜찮아. 가서 내 인형 데리고 있어. 할인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지원은 유라를 마주했다. 이건 너랑 나 사이의 일이야. 계약이 깨진 건 너의 이미지 때문이지. 내가 뭘 했다고 확신하는 건데. 그럼 아니라고 부정은 못 하겠네. 유라는 비웃으며 다가왔다. 너같이 조용히 살던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도대체 딸런 뺨 좀 맞았다고. 지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래, 그 한 대가 문제야. 왜냐면 그게 이 집에서 내 아이가 겪은 첫 번째 폭력이었고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야.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가족끼리 그런 일 하나 가지고 복수하고 다니는 거야. 넌 진짜 병이야. 아니. 지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병든 건 누군가의 뺨을 때려놓고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는 너라. 유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넌 적어도 한 번은 내 딸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해. 그게 어른이야. 그게 가족이야. 순간 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싸늘해졌다. 너 이 일 후회하게 만들 거라. 좋아. 그 전에 내가 내 딸에게 사과부터 해 공개적으로.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만이 거실을 울렸다. 문이 닫히고 할인이 조심스레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지원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무서웠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너 편이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널 지킬 거야. 그 말에 할인은 조용히 지원의 목에 팔을 감았다. 지원은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어떤 침묵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며칠이 흘렀다. 서지원은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할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민유라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이 취소된 이후 지인들을 통해 이유를 캐묻고 다녔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모든 화살이 서지원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서지원이 예전에 누구랑 일했는지 알아. 그 여자 인맥 장난 아니야. 결혼하고 조용해진 줄 알았더니 유라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인정받는 수단이었고 자신이 이 집안에서 여전히 특별한 존재라는 증명이었다. 그 증명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분노보다 먼저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 김 여사였다. 준호아, 이게 무슨 소리니? 김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유라 일 말이다. 요즘 집안 망신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려. 무슨 수군거림이요? 서지원 말이야. 그 애가 뒤에서 손을 쓴 거 아니냐는 말이 돌아. 내 아내가 그런 애였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확실한 건 없어요. 그냥 오해일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커지니.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애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도 잘 얘기해. 전화를 끄는 뒤
준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지원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래서 유라 일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 당신이 좀 나서서 정리하면 안 될까? 지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정리라니? 내가 뭘 정리해야 해? 괜히 더 커지지 않게. 유라한테 한 번만 말해줘. 오해였다고. 오해. 지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유라가 할인을 때린 게 오해야.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긴 게 오해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일은 유라가 잘못했지. 나도 인정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커졌어. 상황이 커진 이유는 아무도 처음부터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원은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난 지금까지 참고만 했어. 이번엔 아니야. 그날 밤, 지원은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이메일 계정을 열어보니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만 정리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할인이가 오늘 조금 예민해 보여서. 지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할인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인아. 지원이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이 빨갰다. 무슨 일 있었어?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가 그랬어.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래. 그 말에 지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냥 다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진짜 나쁜 애 아니지. 지원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야.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은 분명히 알았다. 이 일은 더 이상 집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이의 세계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유라는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너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나 가만 안 있어. 지원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기자였다. 예전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서 대표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면 제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주세요. 대신 익명의 업계 관계자로. 기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공식 석상에서의 폭력, 특히 아동을 향한 폭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묵인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날 밤 민유라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유라야, 너 관련된 얘기 나올 것 같아. 조심해. 무슨 얘기? 아동 관련 이슈로 기사 준비 중이래. 직접 언급은 안 하지만 상황이 너무 비슷해. 유라는 손이 떨렸다. 서지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네.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관계자가 말하는 재벌가 모임에서 벌어진 아동 폭력 사건. 이름은 없었지만 디테일은 너무도 정확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어른이 애를 때렸다고. 어떤 집안이길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민유라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던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같은 시각, 서지원은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작고 따뜻했다. 엄마. 응. 엄마는 무서워.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금. 하지만 무서워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나 때문에. 아니.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자신 때문에도
너 때문에도.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민유라가 무너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폭로성 기사가 퍼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가 운영하던 브랜드의 주 거래처 두 곳에서 연락이 끊겼다.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댓글이 늘어났고 그녀를 지지하던 몇몇 인플루언서들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한 방송 예능 출연 취소였다. 이미 녹화를 마쳤던 방송국 측은 기획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로 출연분 편집을 결정했다. 유라는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오로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서지원. 그녀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리 없었다. 유라는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 여사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좀 보자. 지금 당장.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할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무슨 말을 듣게 될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남 저택 거실. 김 여사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김 여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가족끼리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유라가 잘못했지.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키워야 했니? 너도 이 집안 며느리야. 채먼이라는 게 있어. 채먼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말이 심하구나. 사실입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유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어. 이건 거의 인신공격이야. 유라 씨가 처음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 애 키우는 엄마가 왜 이렇게 무섭니? 그 말에 지원은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맞아요. 전 엄마니까요. 그날 유라 씨가 제게 손찌검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을 아무 잘못도 없는 5살 아이를 때렸어요. 그리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죠. 그 순간부터 전 엄마가 아닌 지켜야 할 사람이 됐어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넌 전혀 우리 집안 스타일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 여사는 흠칫 놀랐다. 지금 무슨 말이니? 할인과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지호는 더 말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지만 묘하게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지호는 할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삿짐 센터와 상담을 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고 싶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인이 다급히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지호는 놀라 문을 열었고 선생님은 얼굴이 굳은 채 말을 꺼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 엄마 한 분이 할인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지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누구죠?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민유라 씨와 친한 학부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할인은 이미 울음을 그쳤지만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호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제는 명확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아이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민준호와 마주 앉았다. 그는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며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인이 유치원에서 공격당했어.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누가 그런 짓을?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류라와 연관된 사람이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너무 심각해졌어. 경찰에 신고해야지. 맞아. 그리고 난 유라를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간접적 폭력 혐의로 고소할 거야. 잠깐만. 준호가 손을 들었다. 가족끼리 이 정도까지는. 가족. 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가족이라면 우리 딸이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야 해. 가족이라면 내가 아니라 유라가 나한테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해.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줄곧 중립을 지켰지. 그게 옳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립은 방관이야. 할인이 다쳤어. 지금 당신은 어떤 아빠야?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작게 말했다. 고소하자. 내가 같이 갈게. 지원은 놀라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 날 지원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유라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적히는 순간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유라 측이 사전 조정 요청을 해왔다.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보상금, 공개사과 등 다양한 조건이 함께 제안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한마디만 전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다. 거실의 사진들, 할인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더 이상 남지 않은 이 집의 추억들까지 모두 상자에 담았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는 참지 않기 위해 떠나는 길이었다. 법원 출두 날짜가 정해졌다. 서지원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정장 자켓 위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민유라를 정식으로 마주하는 날이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민유라는 이전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아니었다. 화장은 여쳤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변호인이 앉아 있었고 시종일관 그녀는 시선을 들지 못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아동 관련 사안이 포함된 민감한 사건이기에 언론의 취재도 제한되었다. 판사는 간단한 인사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2025년 9월 3일 민유라 피고인은 제 딸 미나린을 공개적인 가족 모임 자리에서 폭행했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혼육이 아닌 권력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를 보냈으며 할인이 다니는 유치원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아이의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반론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였고 그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폭행이 고의성이 아닌 실수에 가까웠으며 이미 아이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판사가 유라 쪽을 바라보며 질문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유라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지원은 의자에 앉아있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때 이 집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고 모두가 눈치를 보던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작아져 있었다. 지금의 유라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때린 그날조차 그 당당함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이제야 돌아보는 듯했다. 재판은 조정 절차로 전환되었다. 판사는 양측의 합의 가능 여부를 물었고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사건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나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누군가는 보여줘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에는 판사가 승인한 소송 진행서가 들려 있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익명의 제보가 또다시 확산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벌어진 아동 폭력 사건,
유명 패션 사업가, 실명 거론 없이 계속 이어지는 폭로.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애를 때려. 요즘은 무섭다. 가족끼리도 법정으로 가네. 그 엄마도 참 대단하네. 끝까지 가다니. 그리고 어떤 이는 지원의 과거 경력을 들춰내며 공격했다. 서지원이 한때 재벌가와 엮였던 거 하나. 성격 더러운 거로 유명했잖아. 악의적인 댓글이 늘어났다. 지원은 그 모든 글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며칠 후 유치원 원장이 지원을 따로 불렀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원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할인의 담임 교사도 함께 있었다. 원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최근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할인이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지만 몇몇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럼 제 아이가 잘못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할인이는 너무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하지만 돈이기라는 게 있으니까.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전학시키겠습니다. 아, 전학까지는 제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순 없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지원은 할인을 불러 앉혔다. 우리 할인, 다음 주부터 새 유치원에 가자. 할인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에휴, 나 친구들 좋아하는데. 지원은 아이를 꼭 안았다. 새로운 친구도 생길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할인을 오해하지 않아.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를 작성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내용은 차분했지만 담겨있는 감정은 단단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부당하게 맞았을 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을 때, 나는 선택했다. 침묵 대신 행동을. 내가 바라는 건 복수가 아니다. 그저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는 것. 아이를 때려선 안 된다고.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절대라고. 블로그 글은 빠르게 퍼졌다. 댓글에는 응원도, 비판도 넘쳐났다. 진짜 멋진 엄마다. 나는 못했을 텐데. 존경합니다. 그래도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에요. 지원은 그 모든 반응을 읽었다. 좋은 말에도 나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가지 사실만을 믿었다. 지금 이 싸움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걸. 그리고 그것이 엄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걸. 민유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SNS 팔로워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패션 브랜드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실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라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다 그대로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게 사라졌다. 이미지, 일,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자존심까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유라를 괴롭게 만든 것은 서지원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얘 나만 이래야 해. 자신이 한 행동, 그날 할인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은 여전히 기억이 또렷했다. 그 순간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병원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분명했다. 임신 6주. 그 순간 유라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
자신이 지금껏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었던 그 단어가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서지원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유라는 고개를 푹 숙였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라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서지원에게 직접 만나고 싶다고.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끝을 마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 강북의 한 조용한 카페. 유라는 정장도 아닌 평범한 니트 차림으로 나타났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아줘서 고마워.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유라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임신했어. 얼마 안 됐지만. 나 아이 생겼어. 지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인데, 하린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정말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천천히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다. 늦었어. 알아, 나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난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 지원은 유라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이미지를 걱정하거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닌 어쩌면 진짜 엄마가 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기억할 거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날의 일도 그리고 그 후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던 것도 다 각인되어 있어.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 기회를 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하린이 앞에서 사과할 수 있게 해줘. 지원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녀의 가슴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부딪혔다. 딸의 상처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유라는 더 이상 과거의 민유라가 아니었다. 좋아. 하지만 하린 앞에서 진심으로 눈 마주치고 내 말로 내 표정으로 사과해.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며칠 후 지원은 하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린아, 예전에 너에게 나쁜 말을 하고 때렸던 고모가 있잖아. 그 고모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하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이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날의 수치심과 아픔, 그리고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았던 순간들을. 듣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내가 괜찮다면 한 번만 들어줄래? 하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볼래? 그리고 다음 날 민유라는 집으로 찾아왔다. 단정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그녀는 하린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린아, 고모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그날 널 때렸어. 너무너무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린은 가만히 유라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안 때릴 거죠?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안 그래. 다시는 절대. 하린은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려 안겼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 지원은 아이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가 바뀌는 순간은 용서를 강요받을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함은 상처를 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마주하고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민유라는 법원에 제출한 사과문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문을 공개했다. 기자는 물론이고 SNS 팔로워들, 그리고 그녀와 얽힌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다. 그 글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상세히 인정했다. 엔드코트, 아이에게 했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많은 것을 잃었고 고통 속에서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지른 잘못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과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엔드코트. 서지호는 그 글을 읽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진심이었다. 거칠고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려는 노력과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할인이 받았던 사회적 시선과 유치원에서의 따돌림은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었다. 할인은 전학한 새 유치원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어느 날 지원은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할인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친구들 사이로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원은 알 수 없는 미안함과 함께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할인은 구석진 책꽂이 앞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원이 다가가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응, 할인아.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친구들이 다 같이 놀자고 해도 무서워서 그래. 혹시 또 내가 잘못하면 또 미움받을까봐. 지원은 아이를 꼭 안았다. 할인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사람들은 가끔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해. 그건 할인이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야.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진짜 치유는 법적 판결이나 사과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지원은 민준호와 오랜만에 차분한 대화를 나눴다. 이사 이후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머물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감정은 늘 엇갈린 채였다. 할인이 아직 힘들어해. 새로운 곳에 가도 마음을 열지 못해. 너무 많은 걸 겪었어.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날 내가 널 말렸을 때 정말 잘못했어. 지호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후회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당신도 상처받았을 거야. 당신 입장에선 가족 사이에서 균형 잡으려고 했겠지. 하지만 그 균형이 우리 아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였다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방관이었어. 맞아. 이젠 알겠어.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누구인지. 그 말에 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긴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상처가 아직 다 아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는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할인이 유치원에서 친구와 손을 잡고 뛰어노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지원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뛰고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할인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같이 퍼즐 맞췄어. 이름은 지우야. 엄청 웃겨. 그래, 지우랑 친해졌구나. 응, 지우가 내가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줬어. 지원은 그 순간 그 어떤 법적 판결보다 더 큰 위로를 느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날들이 이 아이의 미소 하나로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민유라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손으로 쓴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 글씨였다. 지원 씨,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라 별개로 진심으로 할인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밝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빛을 스스로 꺼뜨렸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겁니다. 이 아이를 품고 살아가며 저는 제 아내 폭력을 인정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다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지원은 조용히 그것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용서를 선택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기 위한 첫걸음은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할인의 머리를 빗기며 말했다. 우리 할인, 오늘은 어떤 그림 그리고 싶어? 오늘은 바다 그리고 싶어. 물고기도 그리고 파도도 그리고 엄마랑 나랑 돛담배 타는 거.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파도 위에서 웃는 우리 그려보자. 지금 이 순간, 과거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하루가 쌓이고 있었다.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겹겹이 쌓이면 그건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용기와 성장이 된다. 그해 겨울, 서울에는 평소보다 이른 눈이 내렸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서지원은 따뜻한 코트를 입고 할인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섰다. 엄마, 발자국이 이렇게 예쁘게 찍혀. 할인은 발을 꾹꾹 눌러가며 눈 위에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다. 지원은 멀찍이서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의 표정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전학 후에도 달간 낯을 가렸던 할인은 이제 제법 활달한 아이로 변해 있었다. 그 변화가 대견하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따금씩 지나온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다. 민유라의 싸늘한 손끝, 그날의 침묵, 준호의 외면, 세상의 무심함,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웃음과 눈물로 버텨낸 할인. 그 아이가 이렇게 눈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인아,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도서관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만든 북클럽에서 오늘 책 소개하는 날이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이렇게 소중한 일상이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이젠 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를. 그날 오후 민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원아, 오늘 저녁 괜찮으면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을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한편으론 간절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 할인이랑 얘기해보고 연락할게. 할인은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야? 응, 오늘 아빠가 우리 초대했어.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엄마, 오늘은 내가 말 많이 해도 돼. 물론이지. 오늘은 할인이의 이야기 듣는 날이야. 저녁, 근처 한적한 레스토랑.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우리 할인,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응, 내가 어제 키 재봤는데 2cm 컸어. 그래? 아, 대단한데. 지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안엔 예전과 다른 온도가 있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이제는 서로가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묘한 연결감이 있었다. 준호는 오랜만에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할인아, 아빠가 예전엔 미안했어. 그날 아빠가 너 편을 제대로 못 들어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할인은 놀란 듯 아빠를 바라봤다. 지원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근데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아빠는 늘 내 편이야.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할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빠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지호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복구의 시작이겠지. 완벽하진 않지만 마음이 닿는 순간,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되는 방식. 식사가 끝나고 나서 준호는 조용히 지원에게 물었다. 혹시 다시 셋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아직은 아니야. 우리 둘 다 회복이 필요해. 할인에게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천천히 기다릴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지호는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지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그동안 비공개로 돌려놨던 계정을 다시 열며 조용히 다짐을 기록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누군가의 딸로 살았다. 이제는 나로 살아가고 싶다. 내 상처를 감추지 않고 내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글에는 예전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낯선 이들까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글에서 위로 받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제 아이를 위해 다시 용기 내볼게요. 지호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다. 그날 밤, 하리는 엄마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가족이야. 아빠, 엄마, 그리고 나. 뒤에 있는 건 바람이야. 근데 이제는 우리 안 데려가. 우린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지호는 그 그림을 보며 눈을 감았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람이 지금 그녀 마음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 바람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을 데려오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쌓아온 이유였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거리의 나무들은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유치원 앞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서지호는 아침마다 할인의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함께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이 시간은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할인은 학교에 익숙해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무엇보다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한 성장의 증거였다. 엄마, 지우랑 이번 주말에 같이 도서관 가도 돼. 물론이지. 지우 엄마랑도 연락할게. 하리는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가벼웠다. 지호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포근했다. 그녀도 어느새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민유라, 그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법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피해자 보호와 화해 과정을 고려해 양측은 합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지호는 그 결과에 만족했다. 유라가 처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라가 직접 찾아왔다. 이제는 푸른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원씨, 오늘은 할인이를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유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 행동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 더 깊이 후회하게 됐어요. 이 아이를 품고 있으면 할인이가 얼마나 작고 어렸는지 자꾸 생각나요. 지호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도 무서워요.
내가 이 아이한테도 상처를 줄까봐. 내가 가련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매일 묻고 또 물어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가 약하고 잘못했던 사람이라도 끝까지 바꾸려 노력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지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자신도 한때 그랬다. 실수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단지 아이 앞에서 더 나은 어른이고 싶어서 끝까지 버텼던 시간들이 있었다. 유라 씨.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나 실수해요. 하지만 실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그 사람 자신의 용기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유라는 눈가가 젖어갔다. 제가 준 상처는 평생 안고 갈게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위에 다른 무언가를 쌓아가고 싶어요. 이 아이를 지키면서. 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자책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책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과거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제는 조용한 이해와 책임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하리는 유치원에서 특별한 상장을 받아왔다. 친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 아이들이 직접 뽑은 투표 결과였다. 지호는 상장을 받아든 하린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나 이제 잘하는 아이 맞지? 그럼, 넌 처음부터 잘했어. 엄마는 항상 그걸 알고 있었단다. 그날 저녁, 지호는 그동안 미뤄왔던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에세이였다. 처음엔 단지 기록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완성하고 싶었다. 책의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머릿말에 넣고 싶은 문장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기 위해 끝까지 쓰렸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리는 매일 학교에 가는 걸 기다렸고 지호는 작은 출판사와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올지라도 그 위에 빛나는 오늘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도, 어떤 상처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린이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상장처럼 영원히 남을 것이다.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어느 날, 서지원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작은 출판사에서 조용히 출간된 이 에세이는 입소문을 타며 서서히 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표지는 순백의 바탕에 아이가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는 일러스트. 그 단순한 그림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담겨 있었다. 책은 차분한 어조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눈물, 후회와 용서가 함께 녹아 있었다. 지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절대 자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이 필요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은 하나같이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아이에게 처음으로 엄마도 가끔은 무섭고 약하단다라고 말했어요. 상처를 감추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땐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함께 울어줬다는 느낌이에요. 지호는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의 재현이 아니라 회복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어느 복토크 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책은 엄마가 쓴 책이지만 사실은 사람으로서 쓴 기록이에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아가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제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이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룽기를 내보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손전등이 되기를.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 여인은 책에 사인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많이 아팠던 아이인데 이제는 잘 웃어요. 그 아이가 당신 책을 읽고는 자기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더군요. 지호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자신의 손처럼 많은 걸 견뎌온 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책이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삶과 삶이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한편 민유라도 새로운 삶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썼다. 그 일기장에는 과거의 후회, 현재의 다짐, 그리고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녀는 다시 SNS를 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신 작은 커뮤니티에서 저소득층 엄마들을 위한 아기용품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누군가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과거의 명예가 아니라 지금 품고 있는 생명이란 걸. 지원과 유라, 두 사람은 다시 자주 만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한때 엇갈렸던 그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의 이정표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계절이 바뀌었다. 하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늘색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었다. 입학식 날, 지호는 하린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하린이 물었다. 엄마, 나도 이제 진짜 학생이지. 그럼, 하린이는 멋진 학생이야. 근데 학생이기 전에 넌 엄마의 가장 소중한 아이야. 하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둘 다 할게. 엄마의 소중한 아이, 그리고 멋진 학생. 그날 오후, 하린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다. 이건 오늘 선생님이 우리에게 써보라고 한 거야. 지호는 쪽지를 펴보았다. 한 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지호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더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켜낸 사랑은 결국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걸.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선택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상처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절망은 그녀를 삼키지 못했으며, 고통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데 있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너도 괜찮다고.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